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라는 뜻이었다며 수사 지휘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면서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대행과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는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게 법령을 손보겠다고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과 함께 증시 부양책과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학능력평가 지금 마지막 영역시험 아마 치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꽤 오래전 기억일 텐데 혹시 기억은 나시는지, 수능 당일 어떤 기억 나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사실 수능을 치기 전에 대학교 입학이 확정돼 있어서 공부를 잘하셨구나. 아니요, 그때 수시 모집인데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한창 특기자 전형이 확대되고 있을 때였는데 좀 운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은 아주 가볍게 보러 가셨네요. 그래서 점수랑 상관없이 합격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족들도 살짝 해이해지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미역국을 아침에 끓여주셨고 식사로 국을, 미역국을. 네, 그다음에 근데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도시락은 김밥을 싸주셨어요. 보통 이제 김밥은 조금 차기 때문에 기피 음식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집안에서도 다 제가 그때 합격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 믿으셨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 잘하는 분하고 우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저는 그날 먹었던 음식이나 이게 다 기억나요. 저도. 도시락은 어머니가 닭갈비를 싸주셨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저녁은 제가 딱 집에 가니까 보쌈을 딱 주문해서 먹고 있었고.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예, 제가 좋아하는 걸로. 근데 이제 저는 힘이 여기 됐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는 뭐 홀가분했고. 역시 또 수시? 아닙니다. 저는 그건 완전 아니고요? 정시였습니다. 네, 100% 소외감 수능. 느낄 뻔했어요. 청소년 때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제가 뭐 대학생들 모집하는 게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너무 지쳐 있구나. 내가 늘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서 고민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험생들에게 절대 오늘의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김수인 평론가님, 수험생만이 그 나이 또래 청소년은 아닙니다. 수험생 포함해서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윤주진 위원처럼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평소에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의뢰 어떤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그 지나가는 시민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라고 그 출연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학생은 수능을 앞둔 학생이 맞는데 사실 그 나이 때 수능을 치지 않는 학생들도 제법 있어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른들이 이런 부분을 평소에 좀 인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3학년 2학기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던데 또 직업적으로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노동 문제 곧바로 또 사회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또 처지에 있는 것이고, 저는 수능을 치든 안 치든 또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런 성적 경쟁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부분적인 측면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로 한 번에 다 뭐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어른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설령 시험을 좀 잘 못 봤거나 혹은 안 쳤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네. 또 언론에 종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제가 갖고 있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뭐 수능을 안 보는 그 나이 또래 젊은이들 대학을 안 가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 안 가고 여하튼 여러 가지 꿈과 길이 있으니까 다 멋진 꿈을 키워가시기 바라고요. 아, 이거 또 다시 무거운 주제로 와야 되네. 자, 오늘 격려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제 또 다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오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뭐 이른바 외압 의혹, 검찰의 반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태까지 지금 정치권 최대 현안은 바로 항소 포기 후폭풍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은 하겠지만 김수인 평론가님 한 줄로 평가해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이 현상 상황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비굴함이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총장 직무대행의 비굴함. 네, 사실 그 위에서 외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인이 한 명이 제대로 결심을 해서 정말 이거를 항소 포기를 시키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공식 지휘하십시오라고 맞섰어야 되는 사안인데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 지휘를 해라, 서면으로 공문 보내라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따르지 않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그냥 따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반대로 해버렸다.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자, 노만석의 비굴함이 어떤 본질이었다. 예. 윤주진 의원은 어떤 게 본질이라고 보세요? 저는 8글자로 해도 너무하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이런 중대한 이런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적이 사실상 거의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만큼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힘을 가해서 항소 포기를 시킨 건데 아까 뭐 노만석 총장 대행에 대해서 나중에 또 토론을 하겠지만 네네.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의 결정이 결국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 대행이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요구했다면 네.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겠지만 아마 노 대행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 약간 피비린내라는 정치 보복에 어떤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그냥 이번 이 사건 그대로가 이 정권이 상당히 무서운 권력의 어떤 권력력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하는 말씀하셨고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호 장관 오늘도 국회 출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난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냈다. 항소 포기는 검찰 자체 판단이다. 김수인 평론가님 뭐 틀린 부분 있습니까? 저는 형식적으로는 네. 이거는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제시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형식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만석 대행이 이거를 그냥 따르지 않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성호 장관이 지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게 어떤 지휘계통상 혹은 법적인 그런 책임이라기보다는 네. 도의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일단 법무부에서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항소 포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항소 포기를 원치 않았다. 이게 법무부 입장은 아니고 항소 포기를 원했던 건 맞는 것이고 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도 맞는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좀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짐으로 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윤준희 위원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알려진 것만 한 3번 했는데 예. 특히 항소를 하냐 안 하냐 그 당일 있잖아요. 금요일 예. 밤이었나요? 예. 그 당일 오후에도 거의 3번째로 또 이제 했다고 알려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고리 역할을 이제 이진수 차관이 뭐 전화로 한 번을 했느니 뭐니 했는데 예. 장관의 의견을 또 전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시한 당일까지 하고 예. 장관의 의견을 전한 게 지시는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해요. 예. 그러면 조언을 해주는데 신중하게 판단해.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잖아요.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정성호 장관 대통령한테 보고가 갔는데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신중히 판단해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당사자가 정성호 장관이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고 네. 정말 친명 좌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정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다면은 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고 뭐 기존의 선례대로 하세요. 검찰의 판단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물론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차관이 서로 말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네. 수사지휘권을 하려고 했다면 서면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순간 항소 포기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이진수 차관이 만들고 싶었던 그림은 무언의 암시를 주고 그거를 검찰이 잘 알아서 이해해서 결국은 최종 결정의 책임은 검찰에게 가게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노만석 대행이 뭐 비굴했다. 이제 뭐 왜 그럼 항소 포기 왜 했냐, 항소하지 그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지휘권을 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압박을 한 것인데 지금 정성호 장관은 사실상 본인이 압박을 했다는 걸 실토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네. 자, 이 부분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수민 평론가님 알려졌는데 이진수 법무장관이는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뭐 한 차례 전화했다. 의견 전달은 한 차례 했다 하면서 근데 노만석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선택지 여러 개 제시받았는데 모두 항소 포기하라는 거였다는 거를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차관은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거는 뭐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면 정말 법무부 차관은 항소 포기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라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한 것인가 이 부분은 글쎄요. 근데 그 양쪽에 근데 우리가 또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걸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노만석이라는 사람이 와, 이 사람 검사 맞아 할 정도로 정말 뭐 좀 보잘것없는 결기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결과를 내렸을 때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소 포기라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유도한 것은 최소한 맞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러면 항소 포기 외에 뭐 그러니까 항소 포기의 여지를 열어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라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어떤 선택지를 가든 간에 항소 포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는 노만석 대행이 주장을 했던 건데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양쪽의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더 공방을 벌여서 확인을 해보든지 더 견줘봐야 될 일인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드러난 것으로 판단을 하자면 어쨌든 간에 법무부의 의견은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부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갖고 있고 검찰총장에게도 어떤 방식이든 전달은 됐다. 그건 영향을 끼칠 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정당하고 부당하고의 문제하고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법무부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직권이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을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지휘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외압이라고 본다면 월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직권 남용 같은 경우는 월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건 네. 또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사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다만 항소 포기라는 입장 자체가 적절한가 이 부분으로 따져 들어간다면은 근데 법무부에서 거기에 걸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하고 법무부도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조작 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작 기소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러면 전부가 다 무죄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가서 공소 취소에 가까운 그런 주장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형량을 초과 달성하지 않았느냐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설명들은 좀 여권 내에서도 앞뒤가 좀 말이 안 맞는 부분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와 별도로 이거는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법적인 문제는 별로 그 문제가 될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차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잖아요. 근데 본래 장관은 검찰총장이잖아요. 직무대행도. 지휘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교묘한 형태로 이걸 의심하자면 차관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의 지위를 행사하면서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법정 공방이 됐을 때 이건 장관이 영향을 끼친 걸로 확인이 되면 그거는 불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약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까? 근데 압박이라고 해서 그게 다 지위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지위가 성립이 안 되는 지위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노만석 총장이 무시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항명이라고도 볼 수 없는 예.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느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그 주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압박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똑같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저는 좀 생각하세요? 다른 게요. 예.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보통 어떤 공무원이나 권력자가 지시를 했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수행했을 때 문제의 책임을 물을 때는 두 가지 방법,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네. 강요로 갈 것이냐, 직권남용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 직권에 해당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건데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요. 노만석 대행이 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그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압박을 느꼈을 때 네. 이것을 내가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이익 또 그게 검찰 수사가 될 수 있고 특검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징계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또 검찰이라고 하는 지금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이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방향대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네. 이거는 강요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요가 된다는 것은 부당한 짓이냐?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당하게 법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도덕적 정치적 책임만 져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좀 비겁하게 법무부 장관의 의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국적으로는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로 보이기 때문에 전 이거는 부당한 불법적인 그런 지시가 가능할 수 만약에 있다는 것이죠. 법원 판결로 가면 충분히 확인될 수 그렇습니다.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그 이면에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법무부 차관이든 대통령실과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고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든 비서실장이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완전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 상식으로 추측해 보자면 대통령실이 적극 관여했을 거다. 야당은 이렇게 보자면 그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고요. 예. 대통령실이 교감했을 것이다. 교감이란 말은 좀 추상적이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 일주일 텀이 있었고 마지막 날까지 항소를 안 해서 항소 포기가 됐는데 그때까지의 과정을 민정수석실이 파악을 해서 계속 대통령이 보고했든 안 했든 계속 보고 알고 있었다. 안 알고 있었다. 저의 추정입니다만 네. 당연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나 네. 하지 않는 경우나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항소 포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질 거는 사실은 웬만한 일반인들도 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정무적으로 이 정권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쪽이 민정 라인이나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좀 억지스러운 거죠. 당연히 교감했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게 만드는 저는 네. 그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네.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을 김수민 수 평론가님? 있다고 예. 보는 게 저는 대통령실의 방침이나 입장도 항소 포기 쪽이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번 사건이 구체적으로 딱 불거지면서 그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느 정도의 방침이나 지침을 갖고 항소 포기든 뭐 공소 취소든 간에 그런 쪽으로 미리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무부 장차관이 그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비판을 하려면은 그런 지침 자체를 비판을 할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실이 이번에 개입해가지고 움직였다. 그 아무런 증거도 없고. 네, 그렇게까지는 지금 현재 근거는 없는 것이고,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윤주진 평론가께서 직권남용이 만약에 아니라 할지라도 강요죄에 대해서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강요죄 같은 경우는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협박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의 해악이 고지가 과연 노만석 총장 대행한테 됐을까? 네. 예,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노대행 말을 따른다 할지라도 협박의 수준에 이르는 그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노만석 대행이 뭐 이렇게 기자들이 달라붙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많이 부대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자, 뭐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퇴임사에서 자세히 밝히겠다. 뭐 이래서 과연 퇴임사에서 어떤 말을 밝힐지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최대 치욕의 역사를 썼다. 그러니 노만석이 마지막으로 할 도리는 진실을 밝히고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윤주진 위원 보시기에는 예. 뭐 좀 작심하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얼버무리고 나갈까요? 저는 그동안 노만석 대행이 보여줬던 어떤 태도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암시하는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암시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또 직설적으로 하면 그런 결정을 내린 자기 얼굴에 또 침을 뱉는 게 되나요?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항소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이제 책임론도 네, 자유로울 예,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건데 사실 저는 노만석 대행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의도된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 노만석 대행이 뭔가 되게 고구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 속에서 국민들이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대해서 본인은 뭔가 무기력하고 이 상황에서 떠밀려서 사퇴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을 때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노만석 대행에 대한 평가는 뭐 차치하고 야, 이 검찰이 완전히 법무부에 의해서 짓눌려서 원치 않는 결정을 했구나라는 네. 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 대행이 만약에 퇴임사를 할 때 정성호 장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검찰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해체될 운명에 놓여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암시하면서 네. 결국은 난 어쩔 수 없었어라는 걸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퇴임사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글쎄요, 노만석 총장이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반성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면 네. 하급자들 앞에서 뭔가 강변하는 듯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거꾸로 반성이 없다면은 계속 변명성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퇴임사에 나올 것 같고 저는 필요한 거는 일단 과정에 대한 소상한 설명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 이상으로 지금 노 대행의 이 일련의 행보들이 스스로의 명분을 많이 잠식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많은 말이라든지 혹은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네. 예,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구하는 것이 하급자들 앞에서 그나마 좀 마지막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노대행이 경영자라는 표현까지 예, 쓰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해서 정권에서 좀 원하는 것을 들어줬다. 이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거래하는 상인과 같은 경영자와 같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사실 보안 수사권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건 그것대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판단한 그 양심이라든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한 것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맞거래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검사로서의 자질에 미흡한 그 자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또 해명이나 사과를 할지 네.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이거를 봤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아마 그건 거꾸로 생각한 걸 거예요. 저도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요거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거든요. 예. 검찰이 아무리 해체되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사안들이 계속 밀려올 때 뭔가 중심을 잡을 일이 필요한데 예.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 예. 더더욱 막 그냥 거의 빈사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피해는 다 고스란히 애꿎은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죠. 지능범죄, 경제범죄, 민생범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하는 것이고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질 때 실력 있는 검사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고도의 판단을 책임성 없는 자리에 있는 대행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총대를 매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검찰 해체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만석 시즌 2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민주당은 집단 반발하는 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연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이나 이게 아니면은 파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공무원들처럼 뭐 될 수 있게 하겠다. 검사 징계법 이것도 뭐 폐지하면 그렇게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보다 사실 어저께 정청래 대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무서운 얘기가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 지금 뭐 된 듯이 막 영웅처럼 이러다 나가서 뭐 안락하게 돈 벌겠다고 그거 못하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25명 검사장 중에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선임된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다 친윤 검사고 다 어떤 그 시대 그 저항하는 검사입니까? 아니면 이들이까지 네. 이랬을 때는 왜 이러는지를 좀 곰곰이 짚어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냥 무턱대고 친윤 검사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겠고 친윤 검사라든지 정권에 코드 맞추는 그런 검사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검사들의 폐해가 컸지만 그 행위를 하는 검사들은 극소수인 거거든요. 간부들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친윤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그때는 뭐 했느냐라는 질타가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때의 검찰이 참 비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때 비겁했다고 계속 비겁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항소 포기가 좀 그전의 사건들에 비해서 더 민감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불기소 처분이 됐을 때 물론 지나놓고 나니까 불기소할 일이 아니었다는 게 더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수사라는 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 중에서도 아 정말 뭐 문제가 그렇게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 물론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는 구속이 안 된다거나 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지금하고 차이점이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건 죽어 있는 권력이 당장 구속되느냐 뭐 재구속 가능성도 열려 있고 죽어 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네.
이거는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이 관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네. 비중으로 따지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뭐 죽어 큰 있다라고 사안이긴 하죠. 네,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사실 그때 국민들 많은 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옥 바깥으로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안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큰 사안입니다만 네. 근데 이번에도 큰 사안이고 그때에 침묵했다고 해서 또 침묵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 가만히 있었으니 지금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항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거랑 민주당 주장이 지금 부딪히는 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와 지시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휘가 없고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항명이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해버린다거나 뭐 지금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고 파업하듯이 한다거나 이러면 항명이 됩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항소 포기는 이미 돼버렸고 이거를 이행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뭐 그걸 항명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발은 맞는데 근데 지시를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시 자체가. 항명의 대상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항명이라 보는 거는 굉장히 좀 문학적으로 폭넓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항명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윤주진 위원은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과거에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검찰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을 때 많은 균열이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이잖아요. 네. 지금 일선 검사들이 이번 항소 포기는 부당한 권력에 의한 외압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선 검사들이 외치게 되면 결국은 프레임적으로는 민주당의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밥줄까지 끊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되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일선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상당히 과도한 어떤 공무원 탄압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여기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사법부 탄압 시즌 2처럼 또 민주당의 위기를 가져오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패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3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서안남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3km 정체,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는 5km 주춤하고요. 더 지난 서서울 요금소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은 대포천교 상동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3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항소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 위한 권력의 명백한 외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수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에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보면 뭐 꼬리 자르기다 더 큰 국민적 분노에 뭐 직면할까도 이런 얘기했는데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였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어쨌든 개입해서 이 결정까지 몰고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윤주진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그럼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근거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더 아까 밝혀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노만석 대행이 구체적으로 예. 이진수 차관이나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해봤을 때는 네. 장관과 차관이 무언의 압박을 한 건 맞습니다. 뭐 압박을 한 건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어떤 워딩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이번 대장동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있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이라고 하는 그 배임이라든지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무적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하에 이번에는 항소 포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네. 그거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우 부당한 권력의 외압이죠. 수사 개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근데 문서나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무적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이게 수사가 된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제 워딩을 보면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뭐 탄핵 소추도 할 수 없으면서 어쨌든 탄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독재자다. 오늘은 히틀러까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까? 충분히 사안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어쨌든 이게 실행된 일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거다. 이거를 야당이 뭐 어떤 확신이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죠? 세게 밀어붙이는. 뭐 이런 풍경이 낯선 것이 아니고 네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예단이라든지 또 과대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네. 장동혁 대표도 그런 차원에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능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 사실 이재명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이번에 뭐 특별한 사안을 두고 개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또 딱히 개입을 했다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렇게 된 거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대표 때 기소가 되고 수사받고 했던 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거꾸로도 얘기를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거나 법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위헌에 해당하는 탄핵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지를 밝혀내거나 아니면 밝혀내지 못한다면 어쨌든 이번 사태의 항소 포기란 결과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을 향해서 앞으로 공소 취소나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번에 이게 끝인 것이고 더 이상은 더 못 건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좀 발산을 하면서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도 국회에서 공소 취소할 거냐고 이번에도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가 징역 8년씩이나 받았는데 사건의 근본적인 줄거리 자체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조작 기소나 공소 취소 얘기를 하는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서 공소 취소를 막아내는 전략을 쓰는 게 저는 그래도 의석이 100석 이상인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치밀한 플레이보다는 좀 덮어놓고 그냥 접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돼버렸다. 저는 네. 사실 이번 사안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유리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국민의힘 유리한 사안 때문에 아니라고 봐서 질문을 짧게 드리면 네, 잠깐만요. 그 국민의힘 때문에 예.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숨쉴 틈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거친 접근 때문에. 지금 접근은 그렇게 네. 뭐 정교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이 항소 포기 파장 어디까지 갈지인데 크게 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두 가지 축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 다시 열린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하게 된 건지 이런 한 축이 있을 것 같고 이걸 떠나서 전체 전국적으로 이재명 정권에게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예. 답을 하자면 사안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죠.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고
또 국민들이 사실 이 사건의 진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법리적 쟁점 이런 것들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제 상대가 국민의힘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특별히 좀 안 되지 않는가 당장에는. 상대가 너무 약해요. 그렇죠. 상대 너무 약하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면 또 안 믿는 국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안 자체가 중대한데 거기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뭐라고 주장하는 네. 것이 오히려 더 그거를 그 문제의 중대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주장하는 내용도 그렇거니와 사실 또 사람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틀릴 때가 있는데 네.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먼저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대중 심리에서. 근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에 대한 영향은 사실 특경법상 배임 이 문제가 그게 무죄가 돼버리면 중형이 막 10년 넘게 이렇게는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법무부나 민주당도 혹시나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해봐야 되는 게 정진상 씨 재판은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1심 재판부가 하는데 검찰에서 그 특경법상 배임이나 이런 것들을 항소 안 했다고 해서 그 재판부도 이건 무죄다. 라고 선고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다른 재판보다. 예, 그럼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네. 그 부분은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권에게 득이냐 독이냐 그 파장은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주진 위원님? 그러니까 재판이 어차피 중지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되게 자질구레한 어떤 디테일을 떠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권력에 무릎을 꿇은 거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구나. 혹은 뭔가가 있었겠지. 법무부든 대통령실이든 압박을 가했으니까 원래 검찰이 늘 항소 포기하던 거를 항소를 하던 걸 안 한 거겠지.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의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 갈등들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실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주제를 잠깐 바꿔볼게요. 정부가 내란 특검과는 별도로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이제 밝혀내겠다면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핸드폰 포렌식하다가 그건 약간 수정사항을 저기 총리실에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PC, 휴대폰 이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보센터도 한다 그러고 이 부분 김수임 위원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에 각 정부 부처라든지 이쪽에서 적폐청산 TF라는 걸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TF는 그때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는 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져 있는 거라서 물론 그래서 이제 너무 광범위하니까 논란이 된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냥 한번 그걸 만들어서 이것저것 점검해보고 개혁 과제를 만들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사안이었다면 근데 이번에 내란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에 관여를 했다면 이 자체로 엄청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어떤 TF 차원의 조사를 해서 될 영역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수사로 풀어야 될 것을 정부 부처에서 행정으로 풀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뭐 특검에 좀 요구를 해가지고 혹은 공무원들한테 아는 것이 있으면 특검 쪽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리고 내란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넓게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물론 모의하고 그거를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기간은 꽤 있었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끼리 좁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공무원들이 연루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게 한참 또 수사가 진행된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에 와서 좀 TF로 이거를 제보를 받는다, 파악한다. 이거는 좀 수사로 해야 될 일을 행정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내놔라. 그 기간도요. 거의 한 10달 가까이 되는데 계엄 선포 전부터 해가지고 뭐 대상도 보면은 뭐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 이런 데까지 49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자, 주진우 의원은 이거는 감찰이 아니라 숙청이라고 얘기했고 조배숙 의원은 휴대폰 달라고요? 이거는 공포정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시각이 나오냐 하면
와 이거 제대로 네 편 내 편 갈라서 줄 서라 공직사회 어리버리하지 마라 우리한테 확실히 줄 서라 이런 의심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ETF를 만드는 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 청산 저는 거기에 줄 목적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장관도 계엄인지 뭔지를 갑자기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황급히 가서 어버버하다 그냥 계엄된 거 아니에요. 네. 자, 장관도 모르는 계엄을 차관이 어떻게 알며? 차관도 모르는 계엄을 실국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은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거의 나올 게 없을 겁니다. 물론 국방부의 뭐 일부 실무자 중에는 계엄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경우는 있었겠죠. 그러나 뭐 다른 데 있잖아요. 기재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무관한 부서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조금 더 협조적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했고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그런 관료들은 어떤 혐의든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뭔가 계엄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그거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포감을 준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번 개파를 싹 한번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밭갈이를 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로 과거에 그 DJ 정부나 이럴 때도 정권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가 얼마나 뒤숭숭했습니까?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네. 휴대폰 제출 그거 이미 제출이라고 하지만 그거 안 하면 불이익 받을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많은 공무원들이 또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옷 벗고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보고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기각되냐가 내란 특검 수사의 하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까요? 저는 수사 자체에 있어서는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해도 네. 큰 어떤 그 사건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수사에 다 영향을 끼치거나 타격을 입히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만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네.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수사는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적 타격이 네. 있을 수 있다. 특검도 좀 정치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을 통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특검이고 또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힘을 얻었던 것인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구속영장이라는 게 꼭 뭐 무죄를 예단할 수 있는 건 유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니까. 그렇지만 당장에는 어느 정도는 좀 타격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의미에서 특검이 저는 부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갖고 영장을 청구했었기를 바랍니다. 네. 윤주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게 이런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걸 알았고 예상했고 계엄한 이후에 마치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네. 표결을 방해했다. 라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란 임무 핵심 종사자고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혐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정치적 평가가 다수여서 그렇지만 사실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을 반드시 해제 표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해제 표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계엄은 정당한 계엄이고 필요한 계엄이고 불가피한 계엄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라면 네. 우리는 이거 표결하지 맙시다. 혹은 표결하더라도 해제 찬성하지 맙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평가이지 법적 평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추경호 대표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뭔가 소극적이었다 이 이유만으로 구속이 된다는 건 저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청구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특검 압수수색 출석 요구 반발하다가 자택에서 특검에 체포됐고 특검은 또 아주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SNS에 그 계엄 선포 뒤에 우원식 체포하라, 한동훈 체포하라 올린 글이 있어요. 자, 근데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직 국무총리고 전직 법무장관이고 뭐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 얘기를 그 글을 올릴 때 이 황교안 전 총리의 뭐 영향력이랄까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약간 구속 여부를 가르는데
관건이랄까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양적인 변수는 될 수 있지만 네. 여부를 가를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그래요? 봅니다. 이거는 황교안 전 총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네.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해산도 됐지만은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선동 네.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가 입건되고 또 체포가 된 그 혐의입니다. 네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자 그때 당시에 이석기 전 의원이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네네. 통합진보당이라는 소수 정당의 소속이고 그 당도 완전히 뭐 소위 경기동부라고는 하지만 다 장악하고 있는 네. 그런 구조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데도 처벌을 받았다면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일어나지 않은 내란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 버린 불법적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당시에 네. 그리고 직후에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석기 전 의원이 적용받은 거 그대로 하면 네. 황 전 총리도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윤주진 의원 시간이 한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저는 황 전 총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은 네. 내란 선동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숲길을 따라 한참 걸으면 나타나는 허름한 집 한 채. 그곳엔 시력을 잃어가는 할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할머니,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지환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과 집의 압류로 일찍이 할머니 댁에 맡겨진 지환이. 그 후로 엄마의 소식은 끊겼는데요. 지환이는 자신을 키워준 두 분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매일 늦은 밤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지환이의 마음이 박지 못합니다. 중학교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주름진 할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커서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지환이. 지환이의 큰 꿈이 현실 앞에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금 전 5시 45분에 기해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퇴실하는 지금 시각 서울 기온이 13.5도로 서늘한 정도입니다. 오늘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 없는 하루였는데요. 다만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지금도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지만 밤에 남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과 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파주가 영하 1도, 대전 2도, 서울과 전주, 대구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전주 15도,
15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 다시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의 시장 상가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150m가량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중상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남이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하고 금거북이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2차 소환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외압은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규제와 금융, 연금과 공공, 노동과 교육 등 6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수능출제본부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인터뷰 코너에선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과 함께 코스피 4,000 시대의 의미와 향후 자본시장 개혁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오기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초대해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4,000선 넘은 이후에 뭐 약간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호조세입니다. 다시 이제 4,000을 넘었고요. 민주당은 자본시장 개선 핵심 과제로 코스피가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자, 오기영 위원장님께서는 최근 이렇게 그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배경 어떤 거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 흐름을 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냉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네. 깊게 깔려 있는 냉소. 네. 그게 이 2,700 그 이전의 밑에 상황. 올해 제일 낮았던 게 2,290 정도 됐습니다. 4월 그랬나요? 9일. 예, 예. 그런데 그 뒤로 이제 2,700 정도가 내란 직후 이제 쭉 흐름을 겪어가면서 대통령 선거 마치고 6월 3일쯤 아마 2,700 비슷할 겁니다. 네네. 그게 내란 전에 평균 6개월 평균하고 비슷하거나 살짝 오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정상화인데 그런 상태가 여전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 박스피, 국장 탈진 진흥순 이런 냉소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네. 저희가 상법 개정을 1차, 2차 한다고 할 때도
할까? 제대로 할까? 하다가 멈추지 않을까? 또는 여러 가지 타협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아마 시장의 예상보다는 저희가 좀 빨리 했고 네.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과감했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네.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뭔가 좀 하려는갑다라는 호기심을 6월달, 7월달, 8월달 가지기 시작했고 그 시기가 계속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의 충돌 같은 게 정리되는 시점이 거의 9월 초였는데 그쯤 돼서는 제가 8월 24일 날 2차 상법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충돌도 그쯤 끝났고 네. 그리고 나서는 시장에서 기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대가 완강하고 강력한 기대는 아니고 요거 좀 뭔가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시장 속에서 뭔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속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심리가 9월, 10월 이렇게 쭉 이어지고 현재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중간에 약간 변수도 있지만 9월 말쯤에 뉴욕 증시에 대통령이 가서 또 같이 그쪽 투자자들 만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 관세 협상에 대한 변수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9월, 10월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네. 약간 뭐 변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관세 협상에 따른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네.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기대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보여주는 냉소에서 네. 벗어나는 과도기적인 호기심, 지금 이제 기대가 약간 형성되면서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과정. 그러나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먼 이제 초입의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또는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 투자자를 들러리를 세우지 말아라. 투자로 들러리 세우는 그런 행동을 그만해라. 그 우리가 정책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상법 개정을 한 거죠. 그 상법 개정의 핵심적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속에서 뒤통수 치는 게 좀 줄어들 것이다. 기울어지는 운동량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들러리 거수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심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민주당이 지난 6월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발족할 때 민주당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천 시대인데 뭐 5천 시대를 본래의 목표대로 근데 5천 하실 때 5천 진짜 갈까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5천이라는 말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죠? 비판이 셌고 속으로 약간 긴가민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여전히 저는 그 비판이 예. 적절한 비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나 정책이 시장 가격을 딱 이렇게 선동하면서 결정하는 방식은 이제 조정하는 형식이어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 사실 저희가 목표를 세울 수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하더라도 예, 표현은 예. 최대한 자제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가 문제식은 네. PBR 요즘 설명 많이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0.9 정도 PBR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신흥국 지수 평균이 1.8, 84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이 3.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신흥국 평균만 가자. 그러면 딱 5천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가자. 정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비정상의 정상화인 거다. 그 이상을 가는 것은 시장의 몫이다. 네. 그래서 일단 표현을 그렇게 하고 추진해 왔던 거죠. 네.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말보다 실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회의 또는 이제 비판 실제 시장이 있었고 그래서 6, 7, 8, 9 최근까지도 네. JP모건이든 KB증권이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는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 다 틀렸습니다. 근데 틀렸는데 네. 그게 과연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고 그만큼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해왔고 정책에 의해서 정상화할 부분이 많았다. 업사이드에서.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건 스탠리도 몰랐다 그런 말씀이세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처음에 한 1년 안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이냐 3,200 이야기했거든요. 한 2주 지나서 3,400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상법 개정되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잘하면 뭐 한 얼마 기간 안에 1, 2년 안에 5천도 고민해 보셨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죠. 네. 지금 뭐 KB에서 6천, 7천 뭐 이야기하는데 JP 모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냉소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미래를 생각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과정 속 예측치가 계속 변해왔고 변해온 것 자체가 우리 자본시장이 지금 역동적인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서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는 건 대내적 시장 여건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 전망이라든지 실적 전망이라든지 정책적 측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너무 약간 의문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정책 기조가 중요했다고 보고요. 일정 3,500 지나면서부터는 약간의 그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좀 세게 온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실적 일부 AI 중심의 반도체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좀 더 이제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일본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2014년도에 밸류업 정책 이토보고서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3배가 됐습니다. 니키 지수 자체가. 저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시작을 했으면 이게 앞으로 길게 보고 한 10년 정도는 보고 정책 기조 가야 된다.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기본적으로 모방을 해가지고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더 냉수가 쌓였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 한 90%는 그대로 받아서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서로 그런 정책의 아이디어도 있었던 거고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한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 보니까요. 오기영 위원장님께서 연말까지는 자사주와 세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 무슨 뜻입니까? 1차, 2차 상법 개정 끝나고 그 뒤로 이제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주에 대한 논의를 지금 상당 부분 숙성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조만간 법안을 새롭게 당론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이 연말까지 한 걸음 좀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주식 관련 세제 개편 문제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항상 이게 세금이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시장의 가격을 정치가 다 좌우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바꾸는 수단으로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하면서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효과 없었습니다. 이제 공정과세 입장에서 또는 응능과세 또는 조세의 중립성 이런 고려를 하면서 조세 정책을 해야 되지만 어떤 다른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서 또는 시장 가격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금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와 똑같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주식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키우는 것의 측면에서 세금이 주요 정책은 아니다. 이게 핵심적 정책은 아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또는 스튜어디십 코드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에 대한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쟁이 된 것들이 있고 시장의 기대와 인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응하면서 유연하게 가야 되겠다 정도의 내부 정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세금 정책이. 그걸로써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다. 근데 손볼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시장 기대와 그 인식들을 조응하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거다. 이제 배당수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저희가 이게 작년에 수용하지 않고 작년에 폐기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정부안으로 돌아올 때 조율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나 정부 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비판들이 있다면 그건 지금 조세소위에서 11월 달에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진전된 어떤 것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기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도 어쨌든 방향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되게 신중히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요. 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가치 투자 또는 이제 분산 투자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단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투자는 PBR 누르는 것을 좀 정상화하는 법을 이소영 의원이 PBR 억누르기 방지법에 갖고 좀 제안을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런 안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사회적 논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를 직접 만들 거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두 번째로 이제 기본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한 주식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분산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주식에서 이득 보고 손해 보면 손익 통산하는 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제가 들어와 있어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작년에 폐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종합소득이 종합통산 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좀 특별히 장기 투자를 우대하기 위한 세제적인 장치가 배당수 분리과세와 ISA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분리하는 게 좀 논쟁을 하는 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한 거고
그런데 시장의 기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배당수 분리가세 자체는 이미 그 상태로서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일단 간다. 네. 이제 그 정도인 거죠. 그래요. 관련되는 연관되는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금융투자 소득세 있잖아요. 금투세.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일단은 없던 일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금투세가. 근데 오기영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유연하고 과감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 정책 얘기하다 보니까 논쟁이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게 분산 투자. 네. 분산 투자 중에 손익을 종합 과세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핵심이 이겁니다. 네. 분산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있잖아요. 네네. 선진국이 다 있는 제도고. 근데 거기에 분산 투자라는 게 A 상품, B 상품 손익과 서로 다르면 그중에 퉁쳐서 잔액만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과거에 5년 동안에 손익이 있으면 그걸 이제 손실을 이월해서 세금을 감액해주도 하고. 네네. 근데 이런 게 본래 주식 투자에 적합한 세대인 거죠. 근데 그 논의가 하다가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배당수 분리가세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당내 반발이 심한 거죠. 당연히 종합적인 이런 세제가 이미 있다면 네. 더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가세 하자. 그리고 세율에 대한 논쟁이 저희가 쉽게 돌파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된 상태에 서기 때문에 다른 저항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당내 논의 지형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의원님.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과제들을 조금 이제 해결해 나가실 텐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배구조니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기업은 더 민감한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충실의무 도입했을 때 제일 먼저 문제제기했던 게 배임죄 확대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별로 실제 우려가 없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려를 한다면 배임죄 관련해서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겠다 이런 식의 논의를 더 풀어가겠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요구가 있다면 그건 대체입법까지도 고민해보겠다. 그 논의가 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그와 별개로 LS 쪽에서 그룹에서인가 지금도 이 중복 상장 시도하겠다라고 기사가 되는데 본래 LG화학 엔솔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을 하고 중복 상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LG화학 모회사 주주들이 얼마나 소외를 받고 손해를 봤다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내 송아지가 아니다. 딱 이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자고 지금 상법 개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이상한 행태를 반복하겠다고 하면서 그 단어를 쓰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다. 실제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사후 주주한 충실 의무의 핵심도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주주들을 들러리에 세우지 말고 비례적 이익만큼은 보장해라. 딱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보니까 정책 일관성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1차, 2차 상법 개정은 이제 냉수에서 호기심에서 기대로 가는 과정에 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제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이제 시장의 기대가 일정히 형성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질문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 갈 거야?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야? 또는 중간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정부 계속 있는 동안에 이 기조는 계속 가려고 합니다. 국정 과제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의 혁신 이걸 설정했습니다. 요거 계속 갑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농장을 정상화하는 것,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 우리가 이런 걸 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시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우리는 제도적 일관성 갈 테니까 나머지 더 이상의 업사이드 상승, 지속적인 자본시장 상승은 지금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소통하느냐. 그리고 가장 혁신적 기업에 투자할 능력이 있느냐. 판단하느냐. 협력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5배 징벌배상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고의로 인한 손배 무거운 배상 책임 부여해서 도덕적 해이도 막겠다 이런 취지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중소 상공인까지 포함됩니까? 상법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일반 상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괄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문을 네. 이제 설명자를 대한상의에서 발표하셨던데 예, 예. 반대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 문제식 속에 배임죄든 어떤 형벌이든 많은 부분을 줄여보자 내지는 좀 대체 입법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제 조건은 민사 책임이 강화돼야 되는 거죠. 민사 책임이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 거죠. 경제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를 네.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걸 형벌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식이 해서 저희가 TF의 실제 명칭은 민사책임 강화 네. 경제형벌 합리화 TF입니다. 근데 그 문제식 속에서 민사책임 강화의 대표적인 담론이 징벌배상 제도로 하자. 네. 그건 악의적인 거니까 범죄와 같은 것을 형벌 대신에 징벌배상을 하자. 이런 문제식인 거고 네. 행위 유형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 집단적으로 쭉 하는 손해에 대해서 제대로 배상을 못하니까 집단소송제도 좀 강화하자. 네. 그거 증권 집단소송만 하고 있는데 단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계속 반대하시냐. 지금 경제계는 그거 다 파시한다. 네. 이 배임죄 폐지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세 번째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개시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증거를 구조적으로 대기업들이 갖고 있다가 그걸 숨기면 선거 이제 재판에 이기는 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증거로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걸 민사에 쓰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 범죄와 관련된 제도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은 패키지로서 지금 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금 저희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2020년도 정부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자,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국회 기획재정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 텐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식 관련 세제도 되게 이제 신중하게 아주 그게 주가 되기보다는 그냥 아까 부가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세제 이거는 국민들한테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세제 카드를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언제 꺼내들지 이게 이제 국민들 관심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부동산 세제 이 뭐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언제쯤 이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부동산 네. 세제가 표현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늘 이제 요즘 제기하고 있고요. 네네.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동산 세제가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경험과 이 반성.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예. 봤다. 예. 돈이 풀리는 시기에 가격을 네.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세금으로서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안 잡혔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 이제 반성적인 고려 속에서 지금도 돈이 풀리는 시기라고 보거나 유동성이 확장되는데 네. 세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금은 그 독립된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는 네. 그것이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이게 그 외에는 공정과세, 응능과세 그 차원에서 세금을 독립되게 판단하고 그 담론이 쌓이면 네. 필요한 만큼 거두면 되고 그것을 어디 잘 쓰겠다고 사회에서 설득하면서 해야 될 문제죠. 세금을 걷지 말자고 해서 세금을 못 걷는 문제는 아니고 나라가 유지되고 함께 공동체 유지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세금이 작동될 거냐 이 점에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유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슷한 질문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여하튼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게 하면 나라 경제가 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틀에서 봤을 때 보유세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은 어떻게 그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머니무브라고 해서 예.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런 이야기를 용어를 쓰는데 그 사고의 전제는 네. 대한민국의 가계에서의 이제 자산의 분포 비교하면 한 7대3 정도로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네. 실은 7이 더 되기도 8대2 정도 되기도 하고 예, 예. 미국 같으면 반대인데 그만큼 이제 사회가 바뀌면은 이 자산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적어도 5대5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정상적인 거 아니냐 또는 다른 나라의 흐름들에 비춰보면 그런 문제식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머니무브란 이야기라고 부동산만 갖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자산 구조에 있어서 그건 좀 우리 각 가게마다 또는 이제 투자자들마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특히 도시화가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별도가 문제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 이 시장에 대한 각각의 조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좀 별개인데 조세 정책으로 억지로 이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자본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이 되면 네.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리 올 거라고 봅니다. 자본 시장으로. 네네. 부동산 시장보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아직 그 어떤 갭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건 좀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 그다음 이와 별개로 최근에 담론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자산 양극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최근에 약간 해소가 되어 있는데 입조처에서 제가 국회 연구기관인데 보고한 최근에 자료를 보면 자산 양극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 자산에 대한 공정과세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해서 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어떤 조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뭐 보유세도 그렇고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15 부동산 대책 약간 여론 안 좋다 싶을 때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이거 뭐 폐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다가 들어가는 이런 그 장면도 있었는데 저는 아까 똑같이 예. 이걸 넣냐 뺐느냐를 지금 논쟁할 계제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논쟁 자체가 지금 별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논쟁하는 게 지금 적절하냐 저는 의문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 오기영 의원님 지금 저 지역구가 도봉을이죠? 예. 예, 도봉을인데 요번에 그 11호 대책에서 규제 위주의 그 대책에서 어쨌든 같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지 그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예를 들어 의원님께서는 공급 확대를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규제 대책이 어떤 공급 부분까지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저는 정책이 빈번하면 안 된다 이런 데 대한 문제식이 좀 있고요. 네네. 이게 왜 기왕이면은 거기까지 했냐 또는 여기 빠지면 좋지 않냐 이런 비판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또 전체적으로 풀었던 것에 지금 와서 어떤 뚜렷한 해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유동성에 대해서 좀 실소유자 중심으로는 허용하고 또 이제 과수요는 좀 줄이는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꾸준히 공급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이제 진정성 있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봤습니다.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꾸준히 일정 물량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네네. 뭐 매년 몇만 채 이런 게 쭉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난 3년간은 과소 공급됐습니다. 그게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그 지점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 그 재임 시간에 그게 과소 공급된 거나 또는 부족 공급된 거 아니냐, 또는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거 아니냐, 그건 데이터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공급에 대한 인허가 책임은 이제 지자체가 있으니까 그들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오세훈이의 독박 습관에 좀 변개로 사회적 경제적 상황 자체가 좀 꼬인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공급 부족한 걸 앞으로 공급 풀어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적절한 공급 대책을 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 건설적인 거고 그 속에서 지금 서울은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국가 소유 땅을 통해서 뭘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하는지 요것밖에 없습니다. 속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속도를 이제 의지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소유의 땅은 국가 LH가 직접 들어가서 한 다음에 속도감이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분담금 문제가 실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통계획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많은 곳에 신통계획을 지정을 했지만 신통계획이 실속 있게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별로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분담금 이슈가 있고 분담금은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건설적으로 대안제시해야 된다. 그 지분형으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식의 어떤 예를 직접 공공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거 푼다든지. 그래서 저는 도심 공공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걸 중간에 제도 시행 안 하거나 좀 뭔가 지연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있고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에 몇 개 좀 빈 땅이 있으면 그건 좀 과감하게 서울시도 좀 협조하고 LH가 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몇 가지를 좀 선정해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공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막 항소 포기 이 사안에 가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안, 뭐 팩트시트 마무리 작업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하려는 방침이고 야당은 국회 비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준 사항은 아니지만 워낙 금액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결될 수 있다는 그 뭐 취지의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거면은 네. 그게 조약 행정을 비준해야 되는 거죠. 네네. 조약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그 팩트시트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 네네. 그러면 그걸 관찰할 방법은 개별 입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팩트를 봐야 되고 그러면 그걸 관찰하려면 개별 입법을 통해서 결국 국회 통과해야 됩니다. 네. 개별 입법을 통해서 국회 승인을 받던 조약을 승인받던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기영 위원장님은 법률가 출신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특히 이제 강조해 오셨습니다. 자, 우리 경제와 정치와 경제 시스템 전반에서 요 부분의 시스템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너무 그렇게 딱 단순하게 그래서 네. 고민이 좀 됐는데 저는 의제가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회균등 그리고 편법 승계는 아니다. 네. 북한의 3대 세습과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 빌비자만다. 네. 그 기조가 유지되면 서로가 각자 창의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 기조를 우리 사회에서 관철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피곤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오늘 다 그렇게 추워서 추워서 그랬나? 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이 공개가 됐습니다. 출제위원장이 밝힌 핵심 출제 방향 무엇이었습니까? 네, 김창원 출제위원장은요. 이번 수능의 기조를 교육과정 준수와 적정 난이도 유지라고 요약했습니다. 네. 핵심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맞춰서 기본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하겠다라는 점인 건데요. 네. 이미 출제된 내용이라도 문항의 형태와 접근 방식을 바꿔서 신유형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이게 사고력 평가를 유지하되 사교육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의도다라고 해석되고 있고요. 킬러 문항은 명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사교육에서 반복 훈련으로 익힐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에 의존하는 문항을 넣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공교육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 구조에서도 과목 간 난이도 균형을 맞추는 데 신경을 썼다라고 평가했고요. 네. 특정 선택 과목을 택했을 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지적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9월 모평 기조를 바탕으로 목표 난이도를 설정해서 흔들림 없는 출제 전략을 유지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되는 게 이른바 사탐런 현상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의 사회탐구 쏠림이 과목 간 유불리 논란을 이제 번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출제위원장은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했어요? 네, 김 위원장은 이 사탐런 현상을 학생들의 본능적인 선택이다라고 규정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이게 모든 수험생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재 논란은 단순 선택 유불리가 아니라 영역 간 유불리 문제로 확장된 형태다라고 진단한 건데요. 출제위원회는 애초에 목표 난이도와 6월, 9월 모평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과정 내에
내에서 균형 있게 출제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네. 따라서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실제 점수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건데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탐구의 이과 난도 조정 그리고 사탐 내 세부 과목 난이도 균형 조정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어 절대 평가라든지 EBS 연계율, 선택 과목 유불리 같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제위원장은 영역별 평가 방식하고 난이도를 이거 어떻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네, 영어는 절대평가 특성을 고려해서 응답 패턴과 교육과정 중심성을 좀 동시에 반영했는데요. 위원장은 1등급 비율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정확한 능력 측정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 안에서 폭넓은 지문과 자료를 사용해 독해와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고요. 수학과 탐구, 제2외국어, 한문 등 사고력 중심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난이도 상승은 피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본 소양 평가로 평이하게 구성돼 필수 과목 부담을 낮춘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50일 남았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 경기, 인천 입장 차이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법 시행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대체 처리 체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생활 폐기물을 직접 묻을 수 없고 반드시 소각하거나 선별,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는 대체 소각 시설이 없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인천은 더 이상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아줄 수 없다면서 원안 시행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갈등이 좀 장기화되면서 기초 지자체들은 예산 편성도, 민간 위탁 계약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 폐기물 처리비 부담은 구청이나 기초단체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민간 소각장이 사실 공공시설보다 비용이 1.5에서 2배 정도 높습니다. 이게 톤당 26만 6천 원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공소각장보다 훨씬 비싼 상황입니다. 예산 시한이 다가오는데 일단 네. 정부 방침이 좀 확정되지 않아서 지자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수도권은 지난 4년간 신규 소각장 단 한 곳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네요.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민 반대 때문인 건데요. 네. 서울 마포구, 경기 광주, 고양, 부천, 인천 부평 등 후보지마다 강한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모두 무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의 입지 취소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에 항소 중이고요.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 가동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 역시 21곳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가동 시점이 2에서 3년 뒤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직매립 전면 금지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또 확대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임시 방편 아닌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는데 어떤 해법들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소각장 신설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민간 위탁은 비용 부담과 안전성 문제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네. 국고 보조와 보조금 확대, 입지 유도형 인센티브 같은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대안은 기존 시설의 효율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시설 증설이 어렵다면 전처리 시스템을 좀 확대해서 소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청약에 5만 명 넘게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빚었습니다. 결국은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될 거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 단지는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 시세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불어지면서 네. 청약 열기를 만든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상한제 적용으로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18억 원에서 21억 원, 84제곱미터는 약 26억 원에서 27억 원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5 대책으로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대출이 최대 4억 원으로 제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한 단지로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가구 모집에 5만 4천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3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반응과 함께 네. 당첨만 되면 어떻게든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좀 불나방 청약이라고 불릴 만한 방청약. 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용
59제곱미터는 계약금만 내면 이후 절차가 된다는 자금 조달 시나리오가 이게 온라인에서 공유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유된 방식이 이게 계약금 4억 원을 낸 다음에 1, 2차 중도금 8억 원은 대출로 해결하고 3차 중도금 4억 원은 입주 지정일까지 약 2달 정도 좀 연체하는 구조인 건데요. 네네. 입주 시점이 내년 8월에는 잔금 대출을 4억 원을 받고 기존 전세 보증금을 더해서 12억 원을 맞추면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기간 동안 전세를 놓아서 전세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금지된 게 아니고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맞추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인 건데요. 전용 59제곱미터의 내년 예상 전세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추정이 되면서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구조가 여러 전제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만 사실 작동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게요? 우선 중도금 연체 허용 여부가 건설사나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입주 시점의 잔금 조달을 위해서는 전세를 놓는 전략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와 대출 정책, 전세 시장 상황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는 가정에 가깝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더 리스크가 있다고 맞습니다.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인데요.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 종료 시점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1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될 10억 원에서 15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대출로 조달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속 계약 해지 분쟁 겪었던 뉴진스가 멤버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년 가까운 갈등 끝에 어도어에 복귀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이번 복귀 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 법원이 어도어 손을 들어준 전속계약 유효 판결 때문인 건데요. 법원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멤버들은 이를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립된 겁니다. 처음에는 혜린과 혜인이 가족과 논의 끝에 복귀 의사를 전했고 곧이어 나머지 3멤버인 민지, 한이, 다니엘도 별도로 복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도어는 3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라고 했지만 현재 흐름은 실질적으로 전원 복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법적 분쟁 사실상 일단락되고 있는 만큼 활동 재개 가능성도 커졌어요?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사실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활동 재개는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어도어는 이미 신곡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컴백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법적 분쟁이 길어졌던 만큼 첫 활동은 브랜드 회복과 팬덤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취재 현장에서 저희 전화 연결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내일 볼리비아와 평가전 갔습니다. 지난달엔 브라질과 실망스러운 평가전 가졌잖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 이번에 뭔가 보여줘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10월 브라질 5대0 패배,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파라과이전에서 실망한 관중들이 대거 경기장을 찾지 않아서 지금 사실 6만 명 이상이 차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2만여 관중이 모였었거든요. 축구 대표팀 입장에서는 또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겁니다. 내일 이제 남미 볼리비아를 상대로 이제 8시에 대전에서 평가전을 갖게 되는데 이번 11월 A매치 이후에는 피파 랭킹이 다시 발표가 돼요. 사실 피파 랭킹이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재 피파 랭킹 22위인데요. 대략 한 24강, 그러니까 48개국이 출전하는데 24강 안에는 들어야 우리가 이제 그 강팀들을 피할 수 있거든요. 포트 2, 그룹 2에 속할 수 있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뭐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그 실망한 관중들, 사실 축구 대표팀이 굉장한 응원을 받아야 또 그 에너지를 보충하고 나가서 경기장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렇게 바라봤을 때 특히 이제 박찬하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 사실 볼리비아가 젊고 강력한 또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강자로 구성한 다코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명보가 여기서 주도 면밀하게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또 중원에서 그 상대방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할 좋은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네. 그렇게 되면 홍명보 후에는 아마 두 가지 숙제가 갈 겁니다. 공격 확실하게 해야 될 거고 또 뭐 수비 못지않게 우리 경기 이력을 장악할 수 있게 미드필드의 아주 유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네. 뭐 공격은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끌고 있지만 조규성이 합류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근데 일부 팬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볼리비아 피파 랭킹이 76이고 뭐 상대 전적에서 대표팀은 1승 2무로 앞서 있는데 평가전 상대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지금 남미 월드컵 예선을 보게 되면 7위입니다.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뭐 잘하면 본선도 밟을 수 있는 팀이거든요. 다시 우리가 본선에서 만날 수 있는 팀인데 이 팀의 특징은 워낙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한마디로 홈구장인 엘 알토 무니시팔 경기장에서 절대 지지 않는 네. 그런 새로운 팀 컬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홈에서 12경기를 했는데 4승 2무입니다. 그리고 어웨이 경기에서는 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또 이상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오스카르 비에가스라고 하는 감독은 사실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켜놓은 것만간으로도 명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선수 면면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주장 하퀸이 이끄는 수비진이라든가 쿠엘라르가 이끄는 그 미드필더진 그리고 홈에서 브라질 상대로 골을 넣었던 포워드 미켈리토 이런 선수를 보면 네. 대부분 20대 중후반의 선수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대회 복병 또 나가서는 앞으로는 또 모르죠. 이 친구들이 그 남미 축구를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좋은 평가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민이 부상 선수가 이제 많다는 거라고 해요. 황인범 지금 합류하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주축 선수들이 부상 소식을 사실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부상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페이노르트의 황인범 선수 또 버밍엄 시티에 뛰고 있는 백승호 선수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필더를 만들어서 뭔가 우리 축구에 꽉 짜여진 그런 맛을 보여줘야 할 두 선수가 부상을 합류를 못했고요. 또 이 선에서 우리 공격을 지원해야 할 한마디로 쪽하로 활용하기 좋은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울산의 이동경 선수가 K리그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합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큰 변수가 나왔는데 특히 황인범 선수의 부상이 큰 변수죠. 우리가 본선에서 중원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많은 팬들의 기대는 카스트로프 선수가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아마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에도 카스트로프 선수의 활용 방안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의 김진규라든가 권혁규 선수 또 원두재 선수를 잘 테스트해서 만들어낸다면 좋은데 한번 그 카스트로프 선수를 보면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좀 와일드하다. 상당히 과격하게 밀어붙여서 잘못하게 되면 카드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네. 그걸 의식하는데 카스트로프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스타일은 바꾸지 않겠지만 대표팀의 많은 레드카드를 받지 않게 조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전반적으로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여러 수를 짜내야 되는 쉬워 보이지만 복잡한 평가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말라위 축구 3부 리그에 한국인 대학생 구단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그 부산의 대학생인 이동훈 씨라는 분입니다. 네. 네. 왜 거기까지 갔대요? 네, 아프리카 여행을 하던 중에 네. 치주물루라는 작은 섬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말라위 3부 리그인 치주물루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선수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만 축구할 수 있는 팀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다고 해요. 네네. 대회 출전할 비용이 없었을 때 사비 한 40만 원 정도를 털어서 출전 비용을 대주면서 사실상 이제 구단주가 된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작은 섬, 훈련 장비라든가 또 장비들이 좀 이렇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날라다가 나누어 주고 또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유니폼도 만들고 로고를 만들어서 굉장히 진짜 그 축구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인 목표는 2부 리그,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는 것이고요. 또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한 $2 정도, 한 3,000원 정도 되는 승리수당도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요. 승리수당. 네. 예. 이 구단주의 활약 때문인지 후원이 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에서 구단 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한다면 K리그나 또 다른 리그에서 치주물루 유나이티드 출신의 선수를 만나게 되고 그 선수를 길러낸 것이 한국의 이동훈이라는 구단주다. 이런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앞둔 야구 대표팀이 주말에 일본과 2차례 평가전 치릅니다. 이게 평가전이지만 일종의 자존심 대결이죠? 한일전은 자존심 대결이죠. 우리가 흔히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고 지면은 뭐 현해탄 예전 표현으로 제기차기도 지면 안 되고. 수영해서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어제 일본 도쿄로 출국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우리에겐 좀 아픈 기억이죠. 라이벌한테 지난 2015년 프리미어십이 준결승 이후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9번이나 이기지는 못해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데 이번엔 두 나라의 젊은 선수들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두 나라 모두 이제 메이저 리그들이 아직 이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회복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인데 우리 나이브 대표팀 평균 나이가 22세입니다. 한층 젊어졌고 한층 강해졌고 또 그리고 체코와의 2연전을 치르면서 자신감을 충전했거든요. 뭐 야수인 김주원 선수라든가 투수 문동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의 약간 뭐랄까 자존심 또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뭐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라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정말 뭔가 제대로 해내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다. 그리고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까지 가서 경기하는데 지고 돌아오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국내에서 2경기 이긴 김에 남은 2경기 다 이겨서 WBC를 아주 기분 좋게 준비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LA 다저스의 토니 에드먼 선수가 발목 수술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합력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젊은 선수들이 정말 그 자신감을 충전하고 와서 내년 WBC에서는 정말 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하게 되면 도쿄돔에서 한 방 날렸던 이승엽 선수 역전 홈런 같은 거 기억하실 텐데요. 기억하죠. 그런 호쾌한 장면 내년에는 꼭 한번 봤으면 합니다. 네, 시원한 승전보 기대합니다. 오타니의 투타 맹활약 LA 다저스 우승으로 막을 내린 미국 메이저리그에선 때 아닌 승부 조작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사실 7차전까지 가는 그 감동적인 승부 이런 거 굉장히 기억하실 텐데요. 스포츠 배팅의 어두운 그림자가 메이저리그를 강타했습니다. 사실 클리브랜드에 특급 마무리 선수가 있거든요. 그 에마누엘 클래사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메리칸 리그에서 3연속 세이브 왕을 했던 선수입니다. 우리로 치면 오승환 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승부 조작으로 자금 세탁, 사기 공모 등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충격적인 일이네요.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6월 시애틀 경기나 센트루이스전에 보면 그야말로 이 잘 던지는 선수가 그라운드에 패대기 볼을 던집니다. 포수 보통은 포수 밑 주변에서 이제 강하게 땅에 깔리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기 전에 4-5m 전에 이렇게 깔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건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벗어나는 공을 던지거든요. 그것도 특정 이닝에 또 이 선수가 이 공을 던질 때마다 많은 이제 그 배팅을 세게 한 한마디로 도박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보니까 특정 이닝의 투구 속도라든가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의 그 배팅하는 액수가
뭐 작게는 수백 달러, 수천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막 수십만 달러를 번 관계자들로 생기고 또 이 두 선수가 경기 나가게 되면 그런 베팅이 유독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승부 조작 스캔들에 이제 열과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근데 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뭐 제재를 할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내놓은 대책은 좀 생각보다 좀 아주 겸손합니다. 아, 그래요? 후보별 배팅 최고액을 $200로 제한하는 거예요. 수천 달러, 수만 달러 거니까 $200 우리 돈 한 25만 원 선에서 제한할 테니까 네. 너희들 불법 도박 이런 승부 조작에 관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푸는데 과연 어떻게 풀릴지 또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야구는 국민 스포츠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린 선수들에 대해서 팬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 통산 6번째자 3회 연속 세계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이죠? 네, e스포츠계에서는 사실 뭐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에 해당하는 같은 위상을 갖는 선수인데요. 네네. 사실 보통 이 e스포츠에서는 20대 초중반 이 선수들이 보통 주목을 받게 되는데 30이 넘은 상황에서 됐고 또 사상 첫 6번째 우승, 또 3회 연속 우승을 달성을 했어요. 세상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인터뷰 자체도 또 약간 많은 그 e스포츠 팬들에게 귀감이 된 게 좋은 경기를 해서 우승한 것도 기쁘기는 하지만 같이 경기해준 KT에 더 감사하다. 네. 끝까지 굉장히 그 본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자극을 줘서 고맙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사실 지금은 그 e스포츠가 우리보다도 중국이나 이쪽에 팬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한류일 수 있는데 많은 팬들이 역시 우리한테는 사실 그 페이커라고 하는 게임명으로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상혁이라는 이름도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뭐 전체적으로 굉장한 아까 찬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 선수가 한 말 중에 부지는 있어도 몰락은 없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e스포츠 팬들은 KBS 문영규 기자 얘기로는 e스포츠 팬들은 지금 페이커 이상혁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 그렇군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게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끝으로 주말에 볼 경기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핸드볼 개막전, 핸드볼 H리그가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네네. 뭐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두산, 그리고 그 두산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SK 호크스가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첫 경기부터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현장에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KBS 1TV를 통해서 3시 20분부터 토요일 날 중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1918님 메시지입니다. 수능 본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이란 필적 확인 문구처럼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톡톡 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수능일인 오늘 뉴스레터 K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응원하는 끝곡 준비했습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